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두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 아이들의 아빠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대학병원에 성공한 외과의사, 존경받는 남편, 사랑스러운 두 아이까지 완벽한 가정이라 믿었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받은 단 한 장의 결과지가 제 인생 13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병원 창문을 두드릴 때면 윤상민은 항상 수술용 가위를 닦고 있었다. 42해를 살면서 그의 손은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다. 메스를 쥐고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때도, 응급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마주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하얀 봉투 속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천성 정자 무력증. 의학용어로는 간단했지만 그 뜻은 상민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집에서 아빠를 외치며 달려오는 준혁이와 서연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상민은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장은주와의 결혼은 11년 전이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여성이었고, 상민은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젊은 외과이었다. 서로에게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모두가 축복했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서연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참도 모두 진짜였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상민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은주가 사진 프로젝트 때문에라며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아내의 재능을 응원했다. 결혼 후 디자인 일을 그만둔 채 육아에만 전념하던 그녀가 다시 자신만의 영역을 찾는다고 여겼으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 때마다 풍겨오던 낯선 향기. 남자 향수 같기도 하고 담배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를 은주는 작업실 냄새라고 둘러댔다. 주말 오후에도 급하게 나가면서 마감이 급해서라고 말하던 모습도 그랬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상민은 쉽게 시동을 끄지 못했다. 거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까지도.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가 달려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이 부모의 특징이 아이에게 전해진다고 했는데 전 왜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을까요? 11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상민의 가슴을 뒤틀어 놓았다. 준혁이는 정말 자신을 닮지 않았다. 둥근 얼굴, 또렷한 이목구비, 키가 큰 체형, 모두 상민과는 정반대였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다. 9살 딸아이는 은주보다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았다. 유전이라는 건 복잡한 거란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민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어색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까? 지금까지 의심 없이 사랑해온 이 작은 존재들이 갑자기 타인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은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38배 나이에도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그녀를 상민은 늘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름다움마저 의심스러웠다.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인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가꾸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피곤해 보여. 은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응, 좀 피곤하네. 상민은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거실 한쪽 모서리에는 은주의 작업용 카메라와 각종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언제부터 저런 비싼 장비들을 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프로젝트 수익으로 산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의 대화는 평소와 같았지만 상민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은주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들,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자신의 어색한 응답까지도.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주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상민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지만 상민에게는 모두 허상처럼 보였다. 아빠, 내일 학교 참관 수업이에요. 엄마는 사진 찍으러 간다고 못 온대요. 서연이의 말에 상민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은주의 뒷모습이 보였다. 언제부터 아이들의 중요한 일정보다 사진 프로젝트가 우선이 되었을까?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학교 행사를 절대 빠뜨리지 않던 그녀였는데 그날 밤 침실에서 은주가 먼저 잠이 들었다. 상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마저 낯설게 들렸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일까? 11년을 함께 살면서도 모르고 있던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새벽 2시 은주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잠든 척하며 상민이 눈을 뜨자 은주가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화면의 희미한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깊은 밤에 누가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왜 그녀를 웃게 만드는 것일까? 상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았다. 아내의 표정,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이 집 안의 모든 것들을.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검사 결과지는 침대 맞 서랍 안에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11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상민은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지라도. 그날 이후 상민의 일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거울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할 때조차 머릿속에는 은주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메스를 쥔 손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도련해지고 있었다. 의심은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은주가 웃을 때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심지어 평범한 일상의 대화에서도 상민은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말의 포장지를 벗겨내길 기다리는 선물처럼 보였다. 화요일 오후 상민은 일찍 집에 돌아왔다. 은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민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연인과 대화하는 20살 소녀의 얼굴 같았다. 누구랑 메시지하는 거야? 상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은주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뒤집었다.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 프로젝트 관련해서 박기호 작가님이랑 내일 촬영 일정 조율하고 있었어. 박기호.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상민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올라왔다. 사진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라고 했다. 결혼한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와 일한다는 것 말고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요즘 그 사람과 일이 많은 것 같네. 응, 이번 프로젝트가 좀 큰 거라서. 성공하면 내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은주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의 대답처럼 들렸다. 그날 밤, 은주가 샤워를 하는 동안 상민은 마침내 그 선을 넘었다. 침실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렇게 하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는 그런 감정들을 압도했다. 패스워드는 서연이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박기호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이었다. 오늘도 덕분에 힘이 났어. 고마워. 상민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위로 스크롤하자 더 많은 내용들이 보였다.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워. 집에 가기 싫어지네. 너와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오늘 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 카메라 뒤에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 메시지들은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이었다. 상민의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은주의 답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집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 당신만이 나를 진짜로 웃게 해줘. 오늘 촬영하면서 당신 눈빛이 느껴졌어. 가슴이 두근거렸어. 상민은 휴대폰을 침대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몰려왔다. 11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상민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준혁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 서연이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의 풍경이었지만 상민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집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은주의 메시지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그런가? 이 집이 그녀에게는 감옥 같은 곳인가?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웃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인가? 아빠,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상민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까? 아니면 박기호의? 아빠가 지금 좀 피곤하구나. 엄마한테 물어봐. 상민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알 수 있었다. 준혁이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주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한 것 같았다. 누구를 위한 치장인지 이제는 뻔했다. 내일 또 촬영이야? 상민이 물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는 것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응, 아침 일찍 나가야 해. 좀 늦을 수도 있어.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동안 집에만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줘. 은주의 대답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도 상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주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잠에 들었을까? 새벽 5시, 은주가 조용히 일어났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다. 모든 것이 단순한 촬영을 위한 준비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웠다. 이렇게 일찍 나가야 해? 상민이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응, 일출 촬영이 있어서 미안해. 깨웠지? 아니야. 조심해서 다녀와. 은주는 상민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입맞춤이 이제는 차갑고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다. 배신자의 입맞춤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상민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보내주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11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할 뿐이었다.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상민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은주의 작업 도구들이 놓인 모서리가 보였다. 그 카메라들이 과연 작업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박기호와의 추억을 담기 위한 것일까? 정말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라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상민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작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상민이 사설탐정사무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다. 혹시라도 모든 것이 오해였기를. 은주의 늦은 귀가와 다정한 메시지들이 정말
단순한 업무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탐정 김상우가 건넨 갈색 봉투는 그런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은주와 박기호의 모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친밀한 순간들. 상민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은주의 얼굴에는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표정이 있었다. 완전히 녹아내린 여자의 얼굴, 사랑에 빠진 20살 소녀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자신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탐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민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두 자녀 모두 박기호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까지 자신이 서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정적이었다. 준혁이와 서연이,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남자의 핏줄이었다는 것. 언제부터였습니까? 상민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였다. 대략 13년 전부터로 추정됩니다. 부인께서 결혼 전부터 박기호 씨와 관계를 유지해왔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13년. 그렇다면 은주는 상민과 만나기 전부터 박기호와 연인 사이였다는 뜻이었다. 결혼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위장이었을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험이었을까? 상민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박기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키도 보통이고 외모도 특별할 것 없었다. 하지만 은주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특별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박기호는 가족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로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예술가라는 이미지로 유명하죠. 개인전 서문에도 항상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언급합니다. 아이러니였다. 다른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가족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아내. 상민은 웃었다. 비참하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민의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준혁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서연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들. 가족 여행에서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니, 적어도 은주에게는 거짓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는 준혁이와 서연이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장면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는 단지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얼굴이 이상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9살 아이의 순진한 눈빛이 상민의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부르는 아빠가 정말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아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상민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이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은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다. 아마도 오늘도 박기호와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촬영은 어땠어? 상민이 물었다.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지만 은주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정말 좋았어. 박 작가님이 오늘 특별한 장소를 보여줬는데 정말 멋있었어. 다음 전시에는 꼭 포함시킬 거야. 은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옥 같았다. 평범한 가족의 식탁이었지만 상민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다. 은주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거대한 거짓말이 숨어 있었다. 준혁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상민이 갑자기 물었다.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진작가요. 엄마가 요즘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서요. 사진작가, 박기호처럼 말인가? 상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아버지의 길을 꿈꾸고 있었다. 그날 밤, 상민은 은주가 잠든 후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1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 하지만 그 얼굴조차 이제는 낯설어 보였다. 언제부터 이 여자는 자신을 속여왔을까? 결혼식에서 서약할 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 새벽 3시, 은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박기호였다. 오늘도 행복했어. 꿈에서라도 만나자. 상민은 그 메시지를 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증거는 갖춰져 있었다. 불륜의 증거, 친자 확인서, 그리고 13년간 이어진 배신의 기록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덮고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루였다. 더 이상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라고 했던가. 상민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분노는 뜨거웠지만 계획은 차가워야 했다.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자신만 상처받을 뿐이었다. 일주일 동안 상민은 완벽한 연기를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했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으며 은주에게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차곡차곡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조언은 명확했다. 불륜과 친자 부인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양육권까지도. 다만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경고는 상민의 귓속을 스쳐 지나갔다. 돌이킬 수 없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은주와 박기호였다. 1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여온 그들이었다. 금요일 저녁, 은주가 또다시 촬영을 핑계로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민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은주야, 나한테 할 말 없어? 거울 속에서 은주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표정에 당황이 스쳤지만 곧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다. 무슨 말? 정말 없어? 마지막 기회야. 상민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있었다. 은주가 돌아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민은 혹시라도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를 바랐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지막 순간의 진심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을 텐데. 당신이 이상해. 요즘 계속 그래. 나 늦어. 은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상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폭탄이 터졌다. 언론에 제보된 박기호의 불륜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가족 사랑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박기호. 13년간 불륜 관계 유지, 유부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2 자녀까지 양육, 이중생활 들통난 예술가의 민낯.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들은 결정타였다. 호텔에서의 밀회, 친밀한 포옹, 그리고 가족처럼 나들이를 하는 모습까지. 박기호의 예술가적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상민은 병원에서 그 소식들을 확인했다. 인터넷 댓글들은 박기호에게 쏟아지는 비난으로 가득했다. 역겨운 위선자, 자식들이 불쌍하다,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쓰레기.
사람들의 분노는 상민이 느꼈던 배신감과 다르지 않았다. 오후 3시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여보, 집에 기자들이 이게 다 뭐야? 이제야 전화하네. 상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한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왜? 정말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흐느낌이 들렸다. 아이들은 어떻게? 그건 당신이 13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상민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날 오후 박기호의 갤러리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전시회가 급작스럽게 취소되었다. 후원 업체들이 줄줄이 손을 뗐고 예약된 인터뷰들도 모두 캔슬되었다. 그의 SNS는 비난 댓글로 넘쳐났다. 상민은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복수는 생각보다 허무했다. 박기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깊은 공허함이 더 컸다. 13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녁 무렵 집 앞에는 정말로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상민은 후문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상민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잠깐 어디 가 있을 거야. 우리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며칠 지낼 거야.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상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은주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야윈 얼굴, 부순 눈, 그리고 초췌한 모습. 하지만 상민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끝내려고 했는데. 은주의 변명은 법정에서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13년간의 불륜, 두 아이의 친자 확인서, 그리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만행위. 판결은 상민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거액의 위자료, 제3분할에서의 우위,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은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상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끝났다. 13년간의 거짓말로 얼룩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삶을 다시 세우는 일뿐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긴 것 같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행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실이라는 차가운 위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거짓으로 쌓은 행복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침내 멈췄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할 차례였다. 바닷바람은 언제나 정직했다. 짜고 거칠고 때로는 매서웠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었다. 상민은 해안도시 간월도의 작은 의원 앞에 서서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1년이 흘렀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1년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대학병원을 떠난다고 했을 때 동료들은 모두 만류했다. 총망받는 외과 의사가 왜 시골로 가느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상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울의 모든 것이 거짓된 기억들로 얼룩져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심지어 평소 다니던 카페에서도 은주와의 추억들이 유령처럼 따라다녔다. 간월도는 달랐다. 여기에는 과거가 없었다. 상민을 아는 사람도 그의 사연을 궁금해하는 이도 없었다. 단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 윤상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의원은 작았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지만 상민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최첨단 장비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권력 다툼도 없었다. 그저 아픈 사람이 오면 치료해주고 고마워하는 미소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상민은 잃어버린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아침 7시, 상민은 항상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서 지난 밤의 악몽들을 씻어내 주었다. 여전히 꿈속에서는 준혁이와 서연이가 나타났다.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가슴을 짓눌렀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양육권을 포기했고 면접 교섭권마저 거부했다. 진실을 안 이상 그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로 사랑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법적 판결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들이 그리웠고 여전히 걱정되었다. 간혹 서울의 지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은주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개인 사진 작업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박기호는 완전히 몰락해서 지방에서 초상 사진이나 찍으며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마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열정도 시들해졌을 것이다. 상민은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고독뿐이었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섬사람들이었다. 어부, 농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들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다. 꾸밈이 없었고 솔직했으며 감사할 줄 알았다. 상민이 간단한 상처를 치료해줘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때로는 직접 기른 채소나 갓 잡은 생선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선생님, 섬에 와서 외롭지 않으세요? 7순이 넘은 김할머니가 어느 날 물었다. 혈압약을 받으러 온 길에 상민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던진 질문이었다. 괜찮습니다. 상민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사람이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넓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할머니의 말에 상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시 시작이라. 과연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남아있을까? 한번 완전히 속은 마음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의원 문을 닫고 상민은 다시 해변으로 나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건물과 자동차, 네온 사인에 가려져 있던 자연의 색깔들이 여기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파도가 발치를 적시며 밀려왔다 사라졌다. 그 반복 속에서 상민은 깨달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아물 수는 있다는 것을. 배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가 있다고 해서 진실한 미래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손목시계를 보니 8시였다. 서울에 있을 때라면 이 시간에는 아직 병원에 있거나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의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민은 우체통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준혁이와 서연이에게 편지를 써볼까 하는 생각이었다. 비록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들까지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들에게 상민은 분명 아빠였고 상민에게도 그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결국 상민은 우체통을 지나쳤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 상처가 좀 더 아문 후에, 진짜 용서가 가능해진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상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넓은 바다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환자들의 고마운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삶의 조각들이 하나씩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 상민은 다시 해변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짜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그 솔직함이 고맙게 느껴졌다. 거짓된 달콤함보다는 진실한 쓸쓸함이 나았다.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으니까.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에서 나온다. 상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직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 위에 서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다. 먼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상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원으로 향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치료하고 작은 감사를 받으며 조금씩 자신의 상처도 치유해 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다. 거짓된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13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도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한 고독을 택할 용기, 그리고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새 출발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